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월호 오늘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성일권 대표님 같이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5월호에도 정말 좋은 기사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보고서 나도 구독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제 주변에도 있었거든요. 주변에 많이 보셨다고 얘기하시죠? 네, 이 방송 덕택에 이거 솔직한 말씀이다만 네. 한 2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도 또 6월호 기대가 됩니다. 그 6월엔 또 어떤 내용이 또 우리 여기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려 있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면을 먼저 보자면 일면 톱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언택트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비접촉 사회. 그래서 우리는 과연 안정한가에 대해서 직장 또는 가정 또는 와이파이가 있건 없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언택트 사회의 어떤 정치 사회학이라나 할까요? 네. 또는 정치 경제학이라고나 할까? 그런 관점에서 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저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를 보면 이렇게 일면 톱이 있고 이렇게 오른쪽 사이드 톱이 있고 이렇게 하단이 있거든요. 네. 항상 중요한 기사가 3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오른쪽은 최근에 삼성 문제 또 이재용 부회장의 또 재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최효정 씨라고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저자로 꽤 알려진 분이에요. 또 경향신문에 또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삼성공화국을 해체하라. 좀 과격하죠. 삼성공화국을 해체하라. 네. 그 삼성공화국이라는 게 이재용 부회장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당시에 재벌적인 그 인사들.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대기업적인 그런 인사들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 이런 각각의 어떤 측면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삼성공화국이 여태까지는 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자체를 이제 해체해라. 좀 더 민주적으로. 네. 그리고 마지막 하단 부분에 이제 NGO 권력을 잡고 세상을 거머쥐겠다고 이렇게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실제 프랑스에서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국제 NGO를 다룬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NGO도 이제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정의연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또 NGO들은 항상 어떤 도덕성과 현실적인 문제에 그 내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세이브 더 칠드런이든가 국경 없는 의사회, 옥스탐, 월드비전 이런 국제 NGO와 또 유엔 산하 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실제로 또 다른 이면에서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문제를 다루었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또 얘기를 또 나눠보자면 초점, 지구촌, 또 코로나 이후의 세계, 또 미디어의 문제, 또 우리가 기획하는 그 연재물, 또 이번에 문화 기사를 좀 깊이 있게 다뤘어요. 또 한반도 문제도 좀 깊이 있게 다뤘고요. 네. 이번 호에서 6월호에서 그러면 대표님이 이거는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다면 아무래도 일면에 있는 3가지 기사가 제일 앞장설까요? 아니면 그렇죠. 새 기사가 우선은 좀 주목할 만한 주목해야 할 그런 기사였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기사가 아시다시피 다 중요한 기사잖아요. 또 상당히 의미 있는 기사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일면 기사로 해서 후보가 많이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은 중국 통계의 어떤 미스터리라든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요양시설 노인들 코로나로 희생된 유럽 선진 각국의 그런 나라들 그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뭐 중요한 특히 제가 굳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저희들 좀 아깝기도 한 네. 문정인 통일 외교 네. 특보가 쓰신 네. 북한의 협력적 위협 감소 그것을 이제 그 보상 방식을 제안할 때 이거는 뭐냐면 이 제목이 조금 약했어요. 근데 실제 안에 내용이 담겨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를 네. 이제 미국이 그걸로 해서 북한의 그 핵 문제 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좀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사실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문정인 교수가 저한테 이 원고를 쓰실 때 좀 고민을 해보겠다 하셨거든요. 네. 고민을 해보고 하시겠다 해놓고 미국에 하고 이제 무슨 큰 세미나에서 한 말씀 하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50매 정도의 그 원고를 쓰셨어요. 이게 6.25 70주년 특집으로 해서 여기 쓰셨는데 여기에 바로 며칠 전에 주요 방송사들이 막 인용해서 쫙 뭐 주한미군 철수하면 또 북한의 어떤 보상책으로 그 부분 해결하는 이런 부분이 저희 신문에 먼저 쓰셨거든요. 네. 저희 여기에 쓰셨는데 저희가 이제 월간지다 보니까 제대로 그것을 먼저 치고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깊이 있는 이게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 기사를 무려 2개면에 걸쳐서 이제 쓰신 거죠. 사실은 예. 아니 원래 뭐 월간지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니까 뭐 속도를 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깊이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뭐 당연히 우리가 또 이 초점 있지 않습니까? 포커스 초점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히 이제 지금 미국이 대통령 선거이지 않습니까? 네. 뭐 바이든이 나오고 또 뭐 지금 트럼프 네. 여러 가지 또 이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인종 차별적인 이것도 대단히 선거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네. 그런 거에서 그러나 지금 아마 바이든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근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이 토마스 프랭크라는 저자 이분이 왜 가난한 사람들은 우파에 투표를 하는가 그런 책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책 저자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글을 쓰셨고 그다음에 이제 또 텍사스 하면 이게 부시의 고향이잖아요. 네. 대단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석유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각 주별로 주립대학 중에 돈을 장학금을 가장 많이 주는 네. 대학으로 알려졌어요. 네. 텍사스 주립대학. 우리나라에서도 유학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너무 힘든 모양이에요. 이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왜냐하면 석유값은 계속 떨어지고 막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막 넘쳐나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거의 뭐 총잡이들이 나선다. 총을 들고 자기 재산을 지킨다는 그런 총잡이들이라는 것이니까 거기 시민들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죠.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근데 과거 그러니까 서부 시대에 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총을 들고 실제로 지킨다. 그렇죠. 실제로. 팬데믹 위기의 또 다른 면이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다른은 미셸 아글리에따라고 이분은 조절 학파의 어떤 창시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어떤 미국의 프리드만을 이 기점으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어떤 미국 경제학자들이라면 또 그쪽은 근데 이 반대편에 있는 그 미셸 아글리에따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어떤 조절 학파 국가의 어떤 역할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국가의 진정한 부는 공적 자본이다. 공적 자본이다. 네, 공적 자본.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상당히 뭐 요즘에 양적 완화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헬리콥터 머니, 헬리콥터 돈을 뿌려야 된다. 네네. 이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네. 요거를 저희가 이제 6면에 다뤘고 이와 관련해서 베인첼 박사가 이 아글레타의 화폐 및 주권 이론에 대해서 또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벌써 소개해주신 기사만 해도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번 호도 지난 5월 호에도 그랬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19와 관련돼 가지고 그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앞으로 올 수 있는 도래할 수 있는 그런 변화 거기에 대한 예상 그리고 그 어떤 경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많이 있네요.
이번에 별도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라고 또 이렇게 기사가 5꼭지가 또 배치가 됐어요. 이 초점에서도 주로 이제 정치적이면 경제면에서 다뤘지만 이 또 별도로 코로나 특집 이제 여기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게 다뤄져 있죠. 코로나. 특히 이제 뭐 코로나가 고조시키는 이제 미중 간의 어떤 지정학적인 긴장.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중 간에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서로 책임론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중국의 어떤 통계 이런 이 미스터리에 또 러시아의 또 의료 시스템. 러시아가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 또는 사회주의 국가 또는 지금 어떤 그 국가주의적인 그런 잔재에 의해서 대단히 의료 시스템은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런 거라든가 또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에 희생된 유럽의 요양시설 노인들. 유럽이 우리가 그거 대단히 노인 복지 천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뚜껑을 까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이제 허상에 대해서 왜 그러냐. 결론은 유럽 같은 경우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1990년대 후반 유로존으로 이제 유럽이 바뀌면서 많은 국가들이 국가 재정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압박감을 가졌어요. 재정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고 이걸 다 민영화하거나 다 이게 돈벌이 차원의 어떤 시설로 바꾸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런 취약점이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재정 적자에 대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적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게 그 물론 그 모든 나라가 재정 담당하는 그런 부처에서는 그 열쇠 한마디로 말해서 국간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마냥 풀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요구하는 어떤 뭐 아니면 중앙정부 그러니까 그 청와대라든지 백악관이라든지 어디서 이제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라고 하는 것 중앙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가게에서 집안에서 돈을 관리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원리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경제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이고 아끼고 묶어놓고 이렇게 하면 다 좋은 걸로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걸 저희가 아끼고 묶어두고 해서 국가의 이제 자산을 은행에다 많이 쌓아두는 것을 그 좋은 걸로. 근데 어느 정도는 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래야 또 이렇게 물 흐르듯이 돈이 흐르고. 그렇죠. 그 어느 정도는 국가의 부채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대부분 이제 어떤 유로존이라는 어떤 경제적인 단일체 내에서는 이미 그 규정이 돼 있어요. 거기 안에서 뭐 연간 재정 적자율이 몇 % 이하 뭐 이런 것들이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어떤 자기들이 지출해야 할 것을 아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런 의료 복지 시설이 허약하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월간지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말이에요. 이 역할이 이제 그런 거여야 되잖아요. 뭐 일간지 같은 거는 이제 그날 이런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라고 하면 그냥 정보를 주는 그런 거라면 우리 월간지는 그런 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한테 어떤 이론적인 혹은 어떤 실증적인 어떤 그 사례 그다음에 이 무기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기사에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제공이 됐을까요? 충분하지는 않죠. 충분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 기사의 어떤 연관성, 일관성을 쫓으려면은 사실은 이거 한 부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렇지만 코로나만 해도 우리가 벌써 3월, 4월, 5월 계속해서 특집으로 다뤘잖아요. 그 어떤 일관성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정기 구독을 해서 저희 온라인으로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은 이런 연관성이 있구나. 이런 흐름 속에 이런 기사가 나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더욱 좋고 그렇지 않는다면 어쨌든 간에 그 여기서 기사에서 어떤 새로운 뭔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한번 언급했던 뭔가가 있다면 항상 이렇게 붙여주시잖아요. 몇 년 몇 월 거를 한번 참고를 해라 이렇게.
그렇죠. 찾아보면 더 좋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정도까지 이제 친절하지 못해서 이제 기사를 보시면은 관련 기사라고 해서 좀 붙여놓긴 해요. 네, 내부 그러니까 관련 기사. 제 말이. 예를 들면 NGO 권력을 잡고 세상을 거머쥐겠다고 한 것은 과거에 인도주의 활동을 한 NGO 기사들이 특집으로 나간 네.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그런 전에. 것들을 한번 이렇게 그런 것들을 쫙 이렇게 내부 관련 기사를 볼 수가 네, 있죠. 예. 그리고 요 삼성공학을 해체하라라는 경우에도 기억하시다시피 2013년 8월호죠. 마틴 빌라르가 일면에 삼성 공포의 제국이라고 네. 그 기사와 이렇게 서로 연관지어서 읽으면 상당히 프랑스의 기자의 어떤 시점 관점하고 우리 국내 인문학자가 바라보는 관점하고 서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여기서는 이제 물론 이 기사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일반적인 어떤 이 표현 점점 굳어져가는 표현 하나를 좀 딴지를 걸고 싶은 것이 자꾸 우리가 삼성공화국 이런 말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공화국이라는 말이 공화제도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삼성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무슨 공화국입니까 삼성이? 무슨 여기 이 안에서 네. 무슨 공화? 이건 이제 뭐냐면 삼성 그룹 내의 일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중국 출장을 마치고 이제 읽으시면 공항에 막 도착을 하는데 입구장부터 청원 경찰들이 그를 향해서 절도 있게 거수경례하는 거예요. 거수경례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것뿐만 아니라 대통령마저 1년에 몇 차례씩 만난다거나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조차 또 정치인들조차 이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는 거죠. 자, 이재용은 저기 돈을 준 사람인데 돈을 준 사람은 여전히 이렇게 움직이고 세계를 왔다 갔다 하고 대통령도 마음대로 만나고 이러는 또 청원 경찰의 거수 경기를 받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 뭐 스스로는 받지 않았다고 아직까지 주장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감옥에 있고 가고. 이런 언밸런스적인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재용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돌지 않느냐라고 해서 삼성공화국이란 거고 그러나 삼성그룹 내에서는 삼성왕국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언택트 사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언택트 사회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거리를 둔다기보다 물리적으로 이제 거리를 두는 사회고 물리적인 거리를 둔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더 소통이 이제 될 수 있어야죠. 그리고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 비대면 소통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커질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우리가 두 개면에 걸쳐서 다뤘는데 아마도 비대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온라인을 빠뜨릴 수 없잖아요. 네. 그 온라인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또 온라인에 접촉 가능한 사람들은 최소한 스마트폰이 있거나 네. 데이터 요금을 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학생의 절반의 컴퓨터가 없어요. 이 어지간한 나라들은 또 인터넷 접속이 안 돼요. 네. 또 스마트폰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그렇죠. 외국은 더 심하죠. 그렇죠. 더 다른 나라 심하죠. 얘기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60 넘은 분들은 사실 대단히 불편해요. 네. 그래서 영화 다니엘인가 그 영화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실업자가 됐는데 나이 드신 분이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혼자 뭐 마음고생하다가 또 거기에 복지국 가가지고 또 마음이 안 통해서 여러 가지 신청도 못하고 결국엔 자살하잖아요. 그 사상계 온라인이라는 게 대단히 누구한테는 대단히 어떤 천국이지만 누구한테는 지옥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언택트 사회에서 당신은 안녕한가라는 그런 결국은 네. 이게 통신 요금하고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통신의 어떤 민주주의. 네, 그리고 한 가지 문화에서 우리 이번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글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가 다룬 게 카키스토크라시 악덕의 그런 것도 다뤘지만 버나드 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의 어떤 그런 사회 참여적인 글쓰기에 대해서도 다루고 했지만 이번에 이거 아세요? 루브르의 그 오래된 그 예술품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상하잖아요. 곰팡이 쓸고 또는 모서리가 이렇게 닳아지고 이 복원을
우리 천연 한지가 아주 기묘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연 한지를 루브리에 공급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이제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지 우리나라가 전주 한지, 뭐 문경 한지, 괴산 한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당나무로 한지를 만드는데 당나무 벨트가 있답니다. 네. 당나무 벨트 이제 우리나라의 당나무가 튼튼하대요. 찌르기고. 네. 중국산, 일본산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선지라고 일본은 화지라고 해요. 한지를 우리는 한지라고 그 당나무로 만든 종이를. 예. 근데 이 우리나라 이 루브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코란 뭐 8세기 10세기에 만든 이런 코란이 이게 막 이렇게 부식되잖아요. 네네. 거기에 그 사이사이에 한지를 아주 이렇게 얇게 그렇게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테이블이 이렇게 망가지면 한지를 진리게 가지고 거기다 메꿔서 거기에 또 니스를 칠해가지고 예, 똑같이 네. 그런 것이 그 한지의 그 복원성이 대단히 강하다. 그 제목을 낡은 예술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한지의 복원성. 루브르가 천연 한지의 마법이 반하다라는 제목으로 이분들을 한번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마침 여기에 이 스님이라든가 또 이분이 또 열심히 정림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또 이 사단법인이 있어요. 여기에 한지에 뭐 이제 이 한지 어떻게 여기 관심이 좀 계시나요? 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미래의 한지 뭐 미래의 종이라는 사단법이 있는데 미래의 종이. 이분들이 진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이분들이 진짜 해요. 이분들이 그래서 국내 한지 업체하고 루브르 관계자들 또 많이 와요. 와가지고 아직은 일본에 비해서 밀리는 제품은 꼴등하기 좋은데 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본 제품을 많이 쓴대요. 루브르에서. 근데 이제 루브르가 점차 한국산에 이제 관심을 갖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국내 박물관이나 국내 도서관도 이렇게 복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 박물관의 큐레이터들이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게 지금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복원에 관심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복원에도 관심이 없을 뿐더러 한지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지를 만드는 게 당나무를 이게 막 삶아가지고 거기를 막 이렇게 차로 걸려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 제조하는 방식이 일본하고 좀 다르대요. 네. 일본하고 우리는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쌍발이 있고 외발이 있는데 우리는 외발뜨기 제조법을 해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쫙 해서 외발로 해서 물에다가 쫙 이렇게 녹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그 큰 찌꺼기 버리고 쫙 하면은 외발로 쫙 해서 이렇게 흔들흔들해서 이게 아주 균질하게 종이를 이렇게 만드는데 네. 그러니까 종이가 튼튼하죠. 네. 근데 쌍발뜨기는 이게 이 아래로 얘가 쫙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속도는 빠른데 이게 종이가 균질하고 이게 딱딱 이 탄력 강도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찢겨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제조법이 좀 다르답니다. 이게 고려 한지라고도 해요. 이게 이 우리나라의 천연 한지의 네. 제조법이. 그래서 이번에 이건 저기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은 취재해서 글을 쓴 건데 이건 진짜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은 글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지라고 하는 것도 그 문화 인류학적으로 그러니까 네. 인간의 그 기술, 테크닉이 있고 공부하는 그런 고고학 네. 중에 있는데 네, 네. 그쪽 그 분야에서 관심을 앞으로 많이 가져볼 만한 그런 소재인 것 같아요. 그것도. 네, 네, 네. 그 시간 관계상 딱 하나만 그러면 더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뭐 소개를 많이 좀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네. 저희가 여전히 이번에도 만화가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만화로 읽는 르몽드 세계사. 이것은 이제 주식시장을 폐쇄하라. 그렇죠. 그래서 프레데릭 로르동이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어떤 진보 진영의 어떤 경제학자예요. 네. 이거는 2010년에 주식시장을 폐쇄하라 글을 썼던 거를 가지고 이제 만화로 한 건데 그래서 요거는 뭐 주식시장이 아시다시피 너무 투기화되고 이런 거잖아요. 원래 주식의 의의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돈을 모아서 어떤 경제 산업에 좀 이바지하는 기업들 좀 돈을 좀 해서
좀 더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러는 건데 이제는 완전히 투기화돼 네. 있고 해서 예. 이런 주식시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건데 만화로 아주 쉽게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좀 강추해드리고 싶습니다. 만화로 그리고, 네. 주식 시장의 어떤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주식 경제에 대한 비판. 네, 그렇죠. 또 이제 이번에 저희가 또 에코백을 하나 출시를 했어요. 이렇게. 에코백? 네, 에코백 출시해서 착한 뱀파이어는 에코백을 맨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 있는 그림 이건가요? 네, 그렇죠. 이거. 그래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이런 에코백이나 이런 저 캐릭터 상품은 참 이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기구독 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3만 원 상당의 이제 에코백을 네. 이번에 선물로 드리고 물론 이제 이게 싫다 하면은 뭐 아트 인 스터디라든가 다른 도서 아트 인 스터디에 1년 자유수강권 수강권. 네, 그거 하고 또 뭐 다른 이 뭐 도서를 드리지만 아무튼 저희가 또 예쁘게 잘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좀 잘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 특히 또 6월이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많은 달인데 그래서 또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 워낙 역병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그 분쟁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이럴 때 이 좀 머리를 좀 이렇게 식히는 그런 의미도 되면서 일간과 달리 월간은 이제 그런 역할 그러니까 좀 지금 하루하루 계속 변하는 이런 거에서 자꾸 떠나가지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길게 멀리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게 또 이 월간인 것 같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6월호 또 몇 가지 주목해 주시는 그런 그 기사들을 가지고 6월호 목차들을 한번 봤는데 우리 또 청취자분, 시청자분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은 6월호만 따로 사보셔도 좋고 또 한번 그 정기 구독을 한번 해보셔도 좋고 이렇게 한번 그 지적 세계에서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지적 허영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허영이 아니죠. 허영도 맞죠. 허영도 맞아요. 다만 현실적으로 가장 뭐 실용적인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그런 거죠. 스스로 만족하고 네. 또 스스로 또 어떤 여기에 저희가 일종의 대안 언론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지적인 어떤 분위기 또 인문학적 또 우리 임 박사님이 또 강연하시는 이 인문학적인 어떤 사회 분위기 그런 가운데 사회가 조금 업그레이드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이게 이뻐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게 신문이 이 디자인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이 디자인이 참 저는 물론 제가 이 한국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와 관련되기 전부터 프랑스에서부터 이건 참 이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이런 게 지적 허영이죠. 이렇게 옆으로 들고 싶은 거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6월호 오늘 살펴봤는데요. 또 그 다음 시간 참 빨리 가요. 5월호 본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6월호고 또 7월호 때 또 무슨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뵐지 그때 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